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유영경 작가를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만나서 한 시간 남짓 얘기해보기 전부인데, 포트폴리오하고 작가노트, 평론가분들의 평론글 몇 편, 이거 읽은 거 외에는 이 작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유영경이라는 작가를 잘 모르는 초보 관객으로, 또 동료 작가로 작품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질문자의 관점에서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현경이고요. 선생님과 오늘 만나서 추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추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얘기가 진행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나는 처절이 깨지는 시간, 그리고 실패하는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림 참 못 그린다, 막 그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화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에너지의 발산이다. 창작의 에너지는 심적인 에너지에서 오고, 그 에너지는 결핍된 것들의 축적, 억압되고 금지된 것들의 욕망이다. 나의 그림 그리는 행위는 이것들의 분출이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요. 이 내적 에너지의 분출에서 작가가 그 분출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분출을 컨트롤하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분출의 방식에서 작가가 어떤 선택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작업의 형식을 결정할 텐데요.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제 그림을 보면 되게 감정이 많이 담겨 있고, 그 감정을 매개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저는 그런 감정을 모태로 작업을 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저의 심층 마음 안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얻게 되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겠죠. 첫사랑의 상처는 누구한테나 있고, 그 상처를 그야말로 술자리의 푸념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것을 소설로 또는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작가의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 상처를 다루는 형식일 겁니다. 유영경 작가가 자신의 내적인 공포, 상처, 억압과 금기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는 형식,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 오늘 이 대담이 이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독일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묻는데, 저는 사실 그곳에 가서 혼자 고립된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관계를 피해서 혹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선생님이 아까
붓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붓질에서 어떤 행위가 보이고 그것이 구축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붓질이 해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해체라는 것 역시도 되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해체를 한 사람들은 부정과 의문과 의심이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계 속에서든 내 자신에게든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내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게 되면 관계를 하는 사람과 아니면 어떤 공부면 그 공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부정하고 의문을 품으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가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복잡한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 저를 되게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계 문제에서 부정하고 의문하면서 이 사람을 긍정하는 그 방식을 그 내 몸의 에너지가 그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독일로 가서 그 관계 속에서가 아닌 내 자신과의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태도들이 해체라는 형식으로 붓질에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 저보다 더 해체하는 그림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렇게 쌓다 보면 부수고 싶고 너무 부수다 보면 다시 쌓고 싶은 그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쌓으면 부수고 싶고 부수면 다시 쌓고 싶은 그 정도를 찾아가는 것이 자기가 선택한 혹은 할 수 있는 그 구축과 해체의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체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면 그 자기의 틀, 그 인식의 틀이 되게 두텁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는 과정이 있고 근데 이것의 장점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나 연구나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긍정을 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데는 되게 고통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큰 캔버스에 상당 부분을 비워둔 채로 그야말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엄청난 자기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이 형상들을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과는 좀 다른 설명이어서 그게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저런 그림은 그리기 어려울 텐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은 손바닥만한 종이 위에다가 연필로 무슨 형상을 하나 그릴 때 끊임없이 지우개로 지워서 고쳐요. 그야말로 소심하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리는데 저도 언젠가 한동안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남성적인 붓질로 뭔가 거칠고 툭툭 던지는 그런 형태로 드로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하고 맞지 않는 저의 그 소심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주 가느다란 연필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가닥씩 조심하면서 그리는 소심한
그 그림들에서 저의 그 회의하고 망설이고 의문을 품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영경 작가한테서 좀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흥미롭고 궁금하게 생각되네요. 저도 선생님하고 같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무모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망설임이나 그 어리석음의 상태를 좀 더 노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아야 그 피가 철철 나고 이제 보아야 아 이게 아니구나를 그제서야 좀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신으로 저렇게 크게 굿즈를 이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작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대하게 용인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실험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초기에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일반인 남성 모델이라는 작업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확신내 때문에 한 건 아니었고 끊임없이 작업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지. 그 작업은 되게 관대한 매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그 작업을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긍정하게 되고 있어요. 아까 굿질에 대해서 작가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굿질에서 또 하나 이렇게 눈에 띄는 언급해야 될 특징은 굿질의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그래서 화면이 커지고 캔버스가 대형 캔버스가 되면서 우리가 그냥 그림 그릴 때 손목을 움직이는 그 제스처가 아니라 온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스케일로 굿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온몸이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스케일이 된다는 거. 그것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이전의 인물화들에서 환경화 또는 속상화 포맷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 그림으로 공간과 구도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속도감 있고 스케일이 큰 신체적 개입,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고 대담하고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과감한 제스처 이런 것들이 우선 눈에 띄는 특성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작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추상이라는 이야기, 추상을 조금 얘기하고 또 그 통찰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서현종 선생님이 그냥 그림 딱 보면 안다라고 얘기하고 끝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에 되게 동의해요. 그리고 선생님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이 제게 그 전에는 이런 작업을 보고 의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회화 작업에 대해서 어떤 붓질이나 형태나 색 이런 것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 입장은 그림을 보고 그 붓질 혹은 형태, 색 거기서 무언가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의미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은 이 붓질, 형태, 색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의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긍정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추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크로아티아에 가서 그 해안가들을 바라보면서 이 풍광, 이 자연에서 오는 풍광을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린들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풍광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림이 절대 이 풍광의 힘에 뒤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눈을 감아서 보이는 풍광이 눈을 떠서 보는 풍광보다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독일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배웠던 것은 그 추상인데요. 그 추상을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집 작업실 그리고 또 하나 간 곳이 숲이었어요. 근데 베를린 숲 속에 가서 그 6개월 동안 계속 숲으로 출근해서 숲을 걸으면서 호숫가에 이제 앉아있는 그 어린 친구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몇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이 그 물 앞에 앉아있는 광경을 보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나는 저들을 따라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호숫가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잔잔한 호수나 풍광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 자기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 그 마음속에 풍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제가 독일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은 이유, 거기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런 차분함 그리고 그런 여유, 그들의 모습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 그 어떤 일반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반인이 저한테, 일반인이라고 죄송하지만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추상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와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추상이다라고 답하고 싶었는데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과 나와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얽혀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추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추상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붓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시간을 견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나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시간을 견디게 되면 그 응축되는 것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붓질들이 저 호흡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이 그림 얼마 만에 그렸어요? 라고 묻는데 제가 3시간? 그러니까 되게 큰 그림이지만 거의 한 호흡으로 그려내거든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모으는데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형태를 가진 추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코끼리라는 형상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붓질들이 있거든요. 그 뭉크를 보러 미술관에 갔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뭉크의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그 뭉크의 작업들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 뭉크의 작업들이 그동안 어떤 스토리나 그 내용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저 역시도 이 추상에 빠져있던 시기에 가서 그의 작업을 보니까 그 인물을 그렸으면 그 배경에 나오는 물질들에서 그 한 호흡들, 그 추상들이 이렇게 철썩철썩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시간을 견딘 사람은 저는 절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예와 악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선생님께서도 관객과
그리스도인과의 어떤 만남이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사실 만나는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는 관객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소통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 소통은 어떤 소통이냐면, 사실은 이걸 그린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둘 다 다른 여타의 누구보다 절제, 그 시간을 많이 견디고 절제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절제를 한 사람만이 이 악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음악의 악인데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절제를 한 사람만이 이 그림을 보고 희열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그 벽질 내기, 또 스케일 내기를 하면서 이 그림이 굉장히 빨리 그린 그림입니다. 속도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작가 표현대로 시간을 견딘 사람의 붓질이다. 또는 빠르지만 굉장히 느린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는 걸 영상을 갖고 본 적이 있는데, 그 엄청 거칠고 표현적인 붓질이에요. 근데 정말 뜻밖에도 그 거친 붓질을 엄청 느린 속도로 하고 있는 거, 엄청나게 신중하고, 이 사람은 표현주의자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아니다. 외형은 표현주의적이지만 엄청나게 개념적이고 또는 명상적이고 이런 작가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리지만 빠르지만 느린 그림,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풍경화에서는 작가가 인물화에서처럼 관객, 모델 앞에서 어떤 주고받는 감정의 교환이 사실은 관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이 그 공간에서 받는 느낌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게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형상, 사람이나 풍광이나 사실은 이 추상을 넣기 위한 하나의 모양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많이 다루었을 때는 이 관계 속에서 배웠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길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대상이 길 위에 풍광들로 넘어가면서 저와 가까이 있는 것에서 저는 그 소재를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소재 문제, 그 겉에 보이는 어떤 인물이나 그 모양들은 제가 다니는 어떤 경로의 모습들이지 않을까